9월 12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실과 실제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을 때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중국의 알리바바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한때 머지않아 세계 최대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너인 마윈이 그만뒀는데 본인은 평생 저소득층 교육 사업이 꿈이라서 자선 사업을 위해 은퇴한다. 마치 미국에 돈 많이 벌은 닷컴 기업 CEO가 이야기하는 듯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공산당에 의해서 비명 형사를 당하기 전에 살아서 그만두자 이렇게 됐을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변 안전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 정답이라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M&A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던 한 중국의 CEO가 유럽 여행에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중국의 한 CEO는 지금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시진핑 일가 친척의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곧 능가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이다. 한국은 중국에 붙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친북, 종북, 친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이 실체라는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냉정하게 중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기반을 두고 북한이라는 사회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대한민국의 이 유사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를 맞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중국은 몰락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똘마니 김정은이 한테 쩔쩔매는 한국 정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문 정권의 운명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리 민족길이라는 대남 선전 매체가 논평에서 남조선 경제가 내부 구조적 모순에 빠져서 만성적 위기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걸로 출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히려 일자리 해결하겠다던 이 문 정권이 최악의 고용 쇼크와 양극화를 초래했다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6.15 시대 때에도 남북 경제 협력으로 IMF 위기를 극복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한이 살려면 민생을 살리려면 북한과 판문점 선언한 것을 이행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요. 얼마나 모자랐으면 진짜 우리 모질이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모자랐으면 북한 놈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자빠졌나.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 정권 북한에 가서도 특사단이 며칠 전이죠. 6일입니까? 5일이죠. 5일. 만찬을 혼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점심때에는 김영철, 이성근이 와서 밥을 먹더니만 자, 김정은은 아예 오찬장에도 오지 않았고 만찬 때는 북한 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아서 우리끼리 먹었다는 겁니다. 자, 3시부터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길어지면서 북한에서 저녁 식사를 내놓으면서 먹으라 해서 우리끼리 밥 먹고 바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지금 이 자신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처음에 폼페이오가 갔을 때 간이나 썰개를 빼줄 듯 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안 그랬어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이제 더 안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오지 마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남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이런 북한에 지금 목을 걸고 앞으로 자기 운명을 헤쳐나가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아마 더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런 확실한 이유는 뭔가 하면 국민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평범한 한국의 일반 대중들의 꿈은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소박한 집에 내 거라도 하나 가져보고 살아보자. 이것이 꿈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데서 소박하게 살아보자라는 꿈도 소확행이죠. 그래서 휴일이 되면 뭐 근처나 놀러 가고 이런 게 그냥 아주 소박한 꿈일 겁니다. 이게 그냥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남들에게 이 자랑할 만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평균 또래 적당한 월급 한 30대면 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거주할 공간을 하나 가진다는 것은 거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근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지간하게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아침에 가는 거죠. 제가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요, 출근하는 그 많은 전철에 시달리면서 출근하는 청춘들이나 이런 중장년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살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리얼한 내막을 알면 살고 싶겠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적 일찍 가라 해서 월급은 좀 작아졌고 일찍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휴일날 그 일주일에 쌓인 필요 풀라고 늦잠 좀 작은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늙고 병들면 죽는 게 사람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그래도 요즘 굶는 사람 별로 없고 입을 옷은 뭐 옷값은 더 싸진 것 같아요. 뭐 다들 걸치고 살죠. 그런데 이 주거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몸 하나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걸로 다들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서 살게 됩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도심에. 자, 그러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출퇴근에 소모를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병들어가는 거겠습니까? 그러고도 적당한 집 하나 살려면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걸렸는데 이제 40년, 60년 걸리게 만들었고 회사나 직장이나 일자리는 위험해지고 있고 월급은 올라가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데 집은 눈앞에 보이는 듯 하다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저까지만 가면 집이 있겠다 싶었는데 가니까 신기루예요. 또 없어요.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도 아무리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서 살아도 맞벌이를 해서 살아도 집을 장만할 수 없다. 즉 국민의 절반쯤은 수도권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거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이 문정권에 얼마나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가를 이 정권은 아직은 모를 겁니다.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해야 이렇게 날아오른다 하잖아요. 왜? 아, 이게 진실이었구나라는 건 언제 아느냐? 정권에 쫓겨나기 직전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정권에서 힘 좀 쓰는 사람 중에 집 문제로 걱정할 사람 없을 거고 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곳곳에서 나올 거고
정부 예산 쓰고 다니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런데 누가 집 걱정을 하겠습니까? 다 집 있어요. 오히려 집을 숨겨놔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정권 하에서 말로는 진보를 외치고 서민을 외칩니다. 노무현 정권이 안 그랬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 방송을 재작년 한 12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4월까지 쭉 들어본 사람은 노 정권이 집으로 망했는데 문 정권도 노무현 정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신분 차이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문 정권은 올라가려고 시도도 하지 마라. 그냥 없이 살아라라고 체념을 시켜버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집권 20년 플랜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찬은 토지 공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먹이는 토지 공개념을 이렇게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 이재명을 앉혀놓고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시키겠다. 자, 20년 가까이 토지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도 국토 보유세를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물리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확대 사용하자. 자, 기본소득은 뭡니까? 땅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물려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직접 나눠주겠다라는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자, 기본소득이라는 게 최근에 서구에서 조금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소멸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특별한 이익과 수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받아내서 국가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냥 전부 다 얼마씩 줘버리자. 이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자, 지금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실시가 되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적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헌법 정신에 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줄 거니까 국가가 나서서 토지 공개념의 보유세를 전부 미기겠다. 그래서 뜯어서 당신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라고 한번 물어야 되죠. 자,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가 하늘을 뱅뱅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부동산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이제 뭐예요? 잔불도 못 끄는 사람이 확 그냥 휘발유를 갖다 부어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20년 집권 플랜을 갖다가 짜겠다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집권 20년 플랜이라면서 감추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 미래는 김정은이 좌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문 정권은 18일부터 20일까지의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건져주지 않으면 이 지금 추락 추세를 절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는 부분이요. 아주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서 바닥에 저소득층부터 자영업자, 여기에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정권을 향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무능과 배신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을 찍어줄 때 썩은 보수,
기득권 보수 수구에 더 이상은 우리가 속지 말자. 자, 저 사람들이 좀 좌파라 해도 진보라 해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냐. 적어도 공정하게 이 사회를 끌어가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심리에서 밀어줬을 거예요. 그렇게 밀었는데도 그 촛불의 와중에도 41%밖에 못 얻었다면 안철수, 홍준표 둘이를 합치면 문재인보다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했으면 겸허하게 자, 아주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신들의 가치나 입장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야당도 포용해서 가야 될 건데요. 마치 저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007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면허를 받은 듯이 설쳤어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지난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가둡니다. 어제도 보니까 만화가 한 명하고 또 MBC 있던 기자 한 명이 구형을 1년 받았어요. 비판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도 요즘 조심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저는 변희재 대표를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롯해서 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또 다소 그 논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 사람을 잡아서 깜빵에 쳐넣는 이 정권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 대중에 대해서 알릴 권리, 또 반대할 권리, 비판할 권리를 용납하지 않는 이 정권이 과연 민주와 관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느냐, 진보와 관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에 반대하다 갇힌 사람들을 전부 다 독방살이를 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정권도 지금 곳곳에서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설치는 작년에 하던 꼴과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작년에 얼마나 어설픈 것들이 폼 잡고 어깨 힘주면서 설쳤는가, 얼마나 유치한 걸로 국민들을 홀렸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 유치한 짓거리에 박수를 치고 장단 맞추면서 놀아놨는가. 작년 일도 아니에요. 올해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박수를 쳤던 국민들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집 주인이 쫓아냈다며요. 저도 언젠간 그 중국집 주인한테 가서 왜 그렇게 했냐. 맞아, 그 당사자가 잘못을 한 게 맞냐, 아니면 당신이 왜 그렇게 거기에 화를 냈느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정권도 지금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깜빵 안 가고 20년을 집권하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나가는 개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 깜빵 가겠나 안 가겠나 하면 개가 뭐라 하겠습니까? 왈 이러겠죠. 뭐냐, 개소리 하지 마라. 너네도 깜빵 간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래서 저보고도 뭐 조심하라 간다. 아니, 가는 거를 조심한다고 구멍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러려 그러면 이런 걸 안 해야 되겠죠. 자, 요즘 유튜브 방송 규제한다는데 김진태 의원께서 그래도 규탄을 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서 참 한국당에 그래도 정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 정권은 모든 국정 운영을 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살인 면허를 받고, 왜 제가 살인 면허냐? 한마디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지금 방송국에 가가지고 방송국이 잘못 보도하면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겁을 처먹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걸리면 그대로 엮어버리는 이 정권. 얼마 전에 저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요. 뭐라 했습니까? 문현동의 검 문제에 대해서 황장수 문재인의 문현동 검, 그 문현동에 무슨 토구리 안에 금이 있는데 갖고 갔다. 그게 무슨 몇십조다. 이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금에 관련된 사람들을 옛날에 발굴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바로 지금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허점만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낚아챕니다. 실제로 저보고도 그런 거를 물으라고 여러 차례 작업이나 미끼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판단 잘못하고 뭘 하나 잘못 물면 그 순간에 저도 총알같이 집어넣겠죠. 빛의 속도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한마디로 누구도 우리한테 반대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방북 동행을 초청 거절하는 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당리당략이라고 들고 받아버리고 임종석은 꽃 할배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겁을 먹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배째라는 식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지금 그것만 믿고 마치 광신도처럼 가고 있어요. 제가 문 정권에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저한테 악성 댓글을 달거나 또 제가 어디에 TV나 이런 데 나가면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을 다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들이냐. 사람이 아니니까 좀비를 보고 이분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좀비만도 못한 사람들을 패거리라고 데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드루킹 비슷한 정치꾼들을 데리고 앉아서 여론 조작하면서 마치 이 정권이 지금 반대 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수구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처신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 누구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이거는 바보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노는 동네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왕따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점점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모여서 청와대에 지금 386 운동권 출신들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앞으로도 바꾸면 바꿔도 그들만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틀러 무슨 최후의 무슨 18일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지하 벙커에 앉아서 저들끼리 히틀러 완전히 똘마니하고 히틀러하고 몇십 명이 소설 쓰고 자빠졌어요. 지금 이 정권도 히틀러의 벙커처럼 사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저들만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저들의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북한에나 통할 방식이다. 자, 아주 소득이 낮은 나라, 국민 소득이 몇백 불인 나라에서는 공장이 없고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주면 또 그들에게 임금을 좀 올려주면 조금 있는 공장에도 몇 개 안 되는 바로 국가가 이렇게 돈이 막 풀린 듯이 잘 돌아가죠. 으쌰으쌰 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60년대 초중반에 돈이라고는 없는 나라에서 공장이라고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는 없는 나라에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차관 빌려와 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지금 그때도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은 고속도로 만들고 무슨 포철 만들고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하면서 갑자기 나라가 좀 돌아가는 것처럼 으쌰으쌰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런 데에서는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 하면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차관이나 원조로 대주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일자리는 없고 일하려 하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줄을 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0년대 한번 보세요. 지게꾼 한 명 모집하면 수십 명이 몰려왔는데 시장에 거기에 어떻게 임금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든 소련에서 받든 좀 많이 풀면 100원씩 주다가 110원만 주면 좀 달라 보이고 120원만 주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 지금 북한에 장마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텃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중국과 밀무역을 하니까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좀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나 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오기로 해가지고 청와대 당정청이 다 모여서 소주성을 사수하자. 무슨 게임입니까? 롤플레이 게임하고 자빠졌어요. 청와대 가만히 보면 게임 중독자 같아요. 게임 페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나오는 통계를 만들어서 하자고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을 바꾸었어요. 자, 청문회 한다고 내놓은 사람 꼬라지를 보면 8번 위장 전입을 한 사람까지 등장을 하고 이제는 하다 못해 성남 주교관에다가 위장 전입을 한 부총리까지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평가와 입을 다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무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20년 플랜을 아직도 운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3천억을 넣어놨는데 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꼬리 하나 넣은 다음에 코끼리가 들어오지요. 자, 그런 것들도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북한에 왜 저렇게 매달릴까? 이제 북한이라는 부분에 이 문정권이 꼬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성공적입니까? 정치 보복으로 끝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적폐청산을 해서 혁신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폐단이 없어졌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잘 돌아갑니까? 자, 집값이 폭등해서 다 죽을 판이죠. 온 사방에 어지러워 나왔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 희망이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한계는 대북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북 사기 쇼마저 실패로 끝났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져서 전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거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문 정권의 지금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입에, 김정은의 기분에, 김정은의 꼼수에 목을 메고 가는 자가 누구냐? 문 정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어제 한 칼럼에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비핵화의 보증인으로 이 정권이 나서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비핵화의 보증인이 만약에 종전선언만 돼버리고 비핵화가 안 돼버리면 문 정권이 보정 채무를 미국과 한국에 다 져야 된다. 한국민에. 자,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문 정권을 잡아다가 독방에 쳐넣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나라 꼬라지가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까지 가버렸다면 되돌릴 길이 없다. 그럼 문 정권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해놓고 북한한테 붙어버려서 북한이 그냥 남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자신들이 비가 다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제 제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래서 뭘 믿고 저럴까? 사람이면 20년 집권이 한국당이 아무리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것은 틀림없고 무너지고 나면 뒷감당이 안 될 일이 틀림없는데 이 자들은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북한이 있구나. 활짝 열어 적혀서 갖다 바치고 나면 나중에는 북한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깊숙이 미치는 단계까지 와서 미국은 그때는 밀려나고 중국과 북한이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신들은 당할 일이 없겠구나. 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권이라고 정말 세금 내고 살아야 되는 국민의 처지도 곤혹스럽고, 오르는 집값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무능한 자들이 손을 대면 댈수록 마치 더 종기가 덫이 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악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고 끝날 것이냐. 제가 참 기대가 돼요.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빨리 나라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몸소 한번 실천해 보이고 끝낼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공무원을 정원시키고 복지를 과속해서 막 퍼주고 통계를 조작하면서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그리스 같은 나라에, 딱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딱 그 나라의 꼬라지를 한국이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 망한 나라의 3종 세트라는 조선일보입니까? 오늘 사설에 실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 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이 전부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 폭주 운전사가, 우리 어릴 때 폭주 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또라이가 기차를 몰고 막 갑니다. 저지시키려고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타서 격투가 벌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폭주 운전사가 비탈기를 폭주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제정신이 들으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게 돼버렸어요. 뭐 제정신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전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객이 안 죽으려면 같이 뛰어내려야죠. 자, 이제 운전사를 쫓아내거나 승객이 뛰어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죽는 꼴로 가게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